한낮에 서울이 37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차례 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농수산물 위주인 방사능 검사를 일본 수입품 전반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뉴욕과 유럽 증시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위안화 환율 급등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라고 경고하면서 환율 전쟁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풍을 동반한 채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네,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황해도 쪽에서 동해상으로 2발이 날아갔다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도 쐈는데 나흘 만에 또 발사한 거고 최근 10여일 동안에는 총 4차례나 됩니다. 이번에는 발사 직후에 곧바로 외무성 담화까지 나왔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차례에 걸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정확한 종류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재원을 분석하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4번째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새벽에도 2차례에 걸쳐 함경남도 영의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발사체는 220km를 날아갔으며 우리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북한은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신형 조종 방사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무력 시위는 한미연합연습 때문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로운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 합동 군사연습은 자신들에 대한 불의의 선제 공격을 가상한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측이 자신들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어제부터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본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맞설 우리의 히든 카드로는 먼저 방사능 단속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우리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상당히 깐깐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품들까지 검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약점을 노리는 건데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농수산물에 대해선 최고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이 같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전 분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외에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대해서도 과거에 검출된 적이 있으면 검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일본 폐기물에 대해서도 검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부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폐고철 등에 대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오던 방사능 검사를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전수조사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우리 업체가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 99.9%가 일본산인 만큼 통관이 강화되면 일본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공산품도 검사 표본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일본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후가적이고 우리가 감당이 좀 힘든 그런 추가 보복 조치를 할 경우에는 카드를 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만간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자, 이렇게 맞대응은 맞대응이고 그보다 시급한 건 일본 때문에 당장 수입이 막힌 여러 품목들에 대한 대책일 겁니다. 정부는 일단 불화수소처럼 사정이 급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액정에 들어가는 필름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했지만 국산도 대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재 부품 장비 자체 조달률은 반도체는 27%, 디스플레이는 45%,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는 60%됩니다. 정부는 이중 규제 대상인 3개 소재와 백색 국가 제외로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품목을 추렸습니다. 수입선 다변화,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1년 안에 안정적 공급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의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기초화학 분야 등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3배 늘려 7년간 7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핵심 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글로벌 인수합병, 해외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수요 공급 기업 간 연계로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합니다. 부품사와 수요 기업이 협력하면 자금과 입지, 세제와 규제 완화 등 다각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기가 높은 수도권 산업단지에 우선 배정하고 계열사 내부 거래 규제도 완화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전략성과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또 관련 법률을 정비해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주요 조간 신문들의 톱뉴스 헤드라인은 검은 월요일 아니면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주식시장을 일컫는 표현인데 미국과 유럽 쪽은 밤사이가 월요일 주식시장이었고 그들 역시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대치 기류가 더 악화되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보복 관세와 구매 중단 이런 무역 분쟁에 이어 이제는 환율 전쟁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여 750포인트 넘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크게 하락했고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급락했습니다. 더욱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악재가 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것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발표하며 보복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두 나라 간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조짐도 보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경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걸 환율 조작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공장과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환율 조작을 활용했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계속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위안화 평가자라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This is a very strong message from Beijing to Washington that, if we're not moving ahead with this trade negotiation,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we can do to protect themselves, one of which is currency. 미중 무역 갈등의 환율 전쟁의 그림자까지 드리워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졌고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은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고 미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밤도 열대야에 시달린 분들 많으시죠? 안 그래도 더운데 변압기 등의 문제로 밤사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큰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정전됐던 경기도 고양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어제 이틀 연속 전기 공급이 끊겼고 서울 도봉구, 김포, 인천 등에서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종합했습니다. 이른 밤인데도 건물 전체가 불 켜진 곳 없이 캄캄합니다. 어젯밤 8시 반부터 이 아파트 단지 6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젯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에어컨 선풍기는 물론 냉장고도 멈춰버린 집. 참다 못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몰려들었습니다. 변압기를 어제 바꿨는데 그 에피가 또 나갔대요. 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면 사전에 오늘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 문제였다며 변압기를 교체하고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가 끊겨 65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곳 역시 변압기가 문제였습니다. 구내에 아파트 관리하는 변압기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변압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자체를 교체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여러 곳에서도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선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을 끄던 소방관이 탈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부산의 한 횟집 건물에 불이 나 4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영업을 마친 횟집 출입구 쪽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중부지방은 오늘까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반면 오후부터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베이지 캐스터, 태풍 경로가 제일 궁금한데요. 오늘 밤에는 남부 지역에 상륙하는 건가요? 네, 현재 프란시스코 태풍은요, 일본 규슈 부근에 상륙한 뒤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 경남 남해안 지역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해 내일 오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남부지방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텐데요.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해안에는 200mm 이상, 그 밖에 강원과 충북 지역, 영남 내륙 지역으로는 50에서 15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호남 내륙 지역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폭염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 지역으로는 여전히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이 35도, 광주도 34도까지 오르면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7도, 대전과 청주가 35도, 대구와 안동 3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 살펴보겠습니다. 남해상에서는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도 최고 4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교회 담임 목사직을 맡으면서 그동안 계속됐던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해서 교단이 재심 끝에 세습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담임 목사직에 부임한 건 무효라고 판결도 했는데 그동안 목회직 세습 논란이 불거진 다른 교회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유임 목사 청빈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재판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참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았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많이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올해는 광복절 이틀 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문제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느라고 예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상대로 더 극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매년 2차례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 군 당국은 올해 첫 번째 훈련을 오는 13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이틀에 걸쳐 훈련이 진행된 만큼 이번 훈련은 광복절 전날까지 훈련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광복절 직전에 독도 방어 훈련이 실시된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대일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에는 해군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 해병대의 상륙 훈련이 진행되고 해경 역시 경비함을 보내 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를 감안하면 훈련 강도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상 조건과 일본 상황 등 변수가 많아 훈련 일자와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례 훈련입니다.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 규모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독도 방어 훈련을 6월 18일과 19일, 또 12월 13일과 14일 각각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아직 실시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만큼 더 이상 일본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력한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겠죠. 청와대는 그 해답을 한반도 평화 경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남북이 손을 잡고 경제 규모를 키우면 일본 정도는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계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병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해 일본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은 전화위복의 자세를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고 IT 강국을 이뤘고 시스템 반도체와 수소차 등 미래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자신감을 북돋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 협력의 절실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명, 남과 북을 합치면 8천만 가까이 돼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불안감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일본의 노림수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직접 불러올 타격보다는 기업과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 역시 경제 강국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전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켰던 일본의 한 지자체 지사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뒤늦게 양심에 찔렸는지 입장을 바꾸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시 중단 압력을 넣었던 걸 비판하며 검열이다, 위헌이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러면서도 전시를 재개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을 결정했던 건 실행위원장을 맡은 아이치현 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이틀 만인 어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 전시 중단을 요구한 건 검열이었다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公権力を持った方がこの内容はいい、この内容は悪いというのがですね、これは憲法21条にいう検閲と取られても仕方が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전시를 중단한 건 공권력의 압력 때문이었음을 시인한 겁니다. 위안부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까지 하며 전시 중단을 요구해 관철시켰던 나고야 시장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じゃあ堂々とああいう展示はいいんだということを堂々と言われてくださいよ。名古屋市なり愛知県や日本国が認めたんだと、その展示を。 예술제 보조금 삭감을 시사하며 전시 중단을 압박했던 일본 정부도 이제는 딴청입니다. 私は記者の方の質問にお答えしただけであります。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은 역사적 폭거다, 독재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양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소녀상 전시 재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어제도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홍콩에서 강목을 든 남성들이 시위대를 공격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홍콩에선 50만 명이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오늘 다시 홍콩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목을 든 남성 10여 명이 시위대를 공격합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저항하던 시위대는 결국 수적 우세로 이들을 쫓아가 역공격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또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곳곳에서 흉기로 시위대를 공격해 몇몇 시위 참가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백색 테러를 떠올리게 한 사건에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진 시위와 함께 낮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진행됐습니다. 공항 관제사들과 항공사 직원 등이 파업하면서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버스기사들은 병가를 내는 식으로 동참했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을 점거한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도 방해하면서 어제 하루 홍콩에선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상인들도 곳곳에서 하루 장사를 접었고 유명 관광지 직원들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When our home country didn't really have a fair issue, I hope everybody will aware of that. 캐리람 행정장관은 총파업과 시위대를 맹비난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us to bring back order and say no to chaos and violence. 홍콩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체포한 시위 참가자가 50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홍콩 내장과 관련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엄중함을 나타냈던 중국 정부는 오늘 다시 홍콩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8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는데 이 사건의 불똥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건들이 이민자 등에 대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책임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배경을 서지영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시간은 불과 30초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새벽 미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총격에 숨진 희생자 가운데는 용의자 코너 배치의 여동생도 포함됐습니다. 바로 전날 텍사스주 엘페소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도 22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의 총기 난사로 발생한 사상자만 80명이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두 총격 사건을 악의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Hate has no place in America. Hatred warps the mind, ravages the heart, and devours the soul. 이어 대량 살상 가해자들이 신속히 처형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대응책도 제시했습니다.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총기 규제에 미온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은 증오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의 총기 난사와 관련해 이민 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정치권의 비난을 샀습니다. That's a joke. That's an absolute freaking joke. That he's going to tie this to the most polarizing issue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today around immigration reform.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 종교 분열 등을 유발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국민 성명에선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하며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목동 저류시설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 직원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폭우에 휩쓸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저류시설 사고.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2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1명 등 모두 4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자가 해야 될 업무를 게을리한 거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에요.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서울시의 지시가 호우 예보를 고려한 것이었는지, 수로에 추가 투입된 현대건설의 진입 결정이 누구의 지시였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대건설 직원과 외부 작업자들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였던 방수문을 닫은 사실도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감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방수문을 닫았는데 이 시점은 오전 7시 40분쯤 수문이 자동으로 열린 뒤 물이 들이닥치던 때였습니다. 이관리 수지급 속에는 작업을 또 전기 배선 설비 작업하고 한 6-7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더 넘치가 오게 되면 감전사고로 이분들이 또 2차 피해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숨진 작업자 3명은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업무상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가수사 일정을 잡는 대로 합동 현장 감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요즘 수확을 앞둔 농촌이 야생동물 때문에 아주 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가 아주 골칫거리인데요. 한밤중에 과수원을 습격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 중턱의 사과밭. 멧돼지가 어슬렁거립니다. 두 발로 나무를 세차게 흔들어대더니 끝내는 나무를 통째로 부러뜨립니다. 순식간에 사과를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도 배가 안 찼는지 과수원을 다시 배회하더니 또 다른 나무를 습격합니다. 이 과수원의 사과나무 100그루 가운데 부러진 나무만 40그루에 달하고 서 있는 나무에도 사과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건 험한 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놔가지고 기가 막 타더라고 진짜. 교실 2칸 넓이의 옥수수밭 절반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비닐 포장에 뻥뻥 뚫려 있는 구멍, 멧돼지 발로 핥힌 흔적입니다. 옥수수 떼는 지지겨지고 먹다 버린 옥수수는 밑둥만 남았습니다.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멧돼지 퇴치 약품도 비치해놨지만 멧돼지의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씨앗값도 못 건질 정도로 농산물 피해가 큽니다. 집 밟고 막 먹고 옆에 것도 다 해줘. 최근 3년 동안 멧돼지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액만 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특히 강원도, 충북, 경북처럼 산이 많은 곳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는 데다 자연 환경까지 좋아지면서 멧돼지 개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촉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지역이 많은 농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식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확을 앞둔 농경지에 잇따라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석원입니다. 네, 우리도 휴가지로 많이 찾는 태국 곳곳에서 잇따라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이 있던 날엔 방콕에서 연쇄적으로 폭발물이 터졌는데요. 주말 사이 남부 도시에서도 현금 인출기 석 대에서 또 사제 폭발물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 배후에 이슬람 반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태국 남부 빠따니주에 있는 한 대학 정문. 한밤중에 용의자들이 정문 앞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지난 4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이 대학을 포함해 이슬람 학교 3곳에 설치돼 있던 ATM에서 비슷한 시간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ผมไม่ได้สังเกตเพราะว่าตอนนั้นผมต้องก้มหน้าอย่างเดียวครับผมปิดหน้าปิดตาแต่ที่แรกๆตอนที่ผมเปิดประตูนั้นจะปิดหน้าปิดตา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10명의 이슬람 반군이 이번 폭발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콕 인근인 논타부리에서도 도로변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터지지 않은 폭발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태국 중남부 휴양도시 후아인에서도 기차역 외부에 폭발물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던 방콕 도심에서 4건의 연쇄 폭발이 일어난 데 이어 유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부상자 외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태국 정부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공항과 터미널은 물론 지하철 역사에서도 탑승객들의 가방을 일일이 열어 폭발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도 차량 폭발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카이로 중부의 국립암연구소 근처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차량이 돌진해 다른 석 대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한 뒤 대형 폭발을 일으켰는데요. 이집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이슬람 단체 무슬림 형제단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올 7월도 역사상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올해 7월의 전 세계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은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7월 평균 기온보다 섭씨 0.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7월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섭씨 1.2도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 졸리 피트가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했다고 미 연예 매체 피플이 전했습니다. 미 연예 매체 피플은 졸리 6자녀 중 큰아들이자 캄보디아에서 입양된 매덕스가 이달 말부터 연세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매덕스는 입학 허가를 받은 여러 대학 중 연세대를 선택했으며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중요한 소식이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실제 모습과 흡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이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그 길을 터줬는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짜 사람의 머리카락에 눈 속 실핏줄까지 실제 여성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수입을 허가한 뒤 들어온 첫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근데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구매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그중에 좀 적긴 한데 처음에 저희 승소 보도가 나갔을 때는 하루에 한 10통 정도도 받은 적이 있고요.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비혼인이나 성적 소외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성을 성과 폭력 행위의 대상으로만 보게 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성들이 도전해왔던 그런 남성들의 그 성적 욕망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그 사고, 그리고 그것은 여성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는 사고, 그것을 그대로 견지한 굉장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연예인 같은 특정인의 얼굴을 그대로 본떠주겠다는 업체도 등장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건 범죄 아닌가요? 당사자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그게 내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심지어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까지 등장할 판이지만 현행법으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벌써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이 폭염 속에 프로야구는 2연전 시리즈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들도 힘들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무거운 장비를 겹겹 착용하는 포수들이 곤욕일 겁니다. 그야말로 요즘 투혼을 보이고 있는데 강재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얼음 주머니가 절실한 덕아웃의 선수들. 관중석에서 물대포가 등장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야구장. 폭염이 다가오면서 유일하게 장비를 갖추고 나서는 포수들의 고통도 절정에 이릅니다. 마스크와 헬멧, 가슴과 다리 보호대까지 4kg에 가까운 무게를 안고 더위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너무 덥죠. 장비가 일단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덥고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흙도 먼지도 많이 날리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고 막 땀에 흘러서 막 얼굴에 묻고. 경기 내내 쭈그리고 앉아 타자와의 머리싸움을 해야 하는 괴로움. 여기에 도루 저지를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있어야 하는 고통은 포수만의 숙명입니다. 무거워진 몸 때문에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 어깨 부상으로 교체되는가 하면 홈으로 세도하는 주자와 충돌해 쓰러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타자 방망이에 맞는 아찔한 장면은 지켜보는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느낀다면은 아무래도 병원을 바로 찾아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고통이 심각은 한데 저희 야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 그런 고통에 적응이 돼 있어서 잘 이겨내지 않나. 체력이 변수가 될 2연전 시리즈가 시작된 가운데 안방 마님들의 고군분투가 치열한 승부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만에 마침내 인천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피해 보상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와 영종, 강화 등 3개 권역의 피해 주민 63만 명.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지 67일. 수질 검사 결과 60개 항목이 모두 음용수 기준에 합격하자 인천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시행한 주요 지점 수질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정상 수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기본 보상은 수도요금 3개월치 무료이고 생수 구입비와 치료비 등은 증빙 자료에 따라 실비로 보상합니다. 기동 대응반을 계속 운영해 수질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공촌 정수장에 이달 말까지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낡은 관로 교체와 함께 영종도에는 이중 관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급식 학교에는 직수 배관과 고도 정수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더 강력하고 꼼꼼한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시민들이 얼마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1인당 30만 원씩 피해 보상 소송과 구청장 주민 소환을 예고하고 있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폐의약품은 약품 유통업체가 약국에서 거두어가 폐기를 하는데요. 대전의 한 유통업체에서 일부 영업사원들이 이 폐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 안에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들이 수북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약품 유통업체를 퇴사한 A씨가 영업사원으로 재직 당시 보관했던 폐의약품들입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일부 영업사원들이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빼돌렸다가 시중 약국에 유통했다고 말합니다. 토요일 날은 배송지간이 안 하고 저희 승용차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빼돌릴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이렇게 불법 유통된 제품은 주로 시중에서 동나거나 값비싼 약품이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돈을 받고 팔거나 거래처 관리수단으로 쓰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날짜 지난 거를 갖다 주는 건가?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주겠지? 그거 지금 충전이라 날 주면 무조건 대피지. 뭐 난리가 아니라고 왜 약국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업 직원들이 회사로 가지고 들어오질 않고 다 그 폐기장으로 직접 배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달리 전문 의약품은 유통업체가 공급량만 당국에 보고해 반품이나 폐기량은 파악이 안 되는 상황. 내부 고발자와 업체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최근 아파트를 불법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공사를 하다 작업자가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아파트 확장 공사가 유행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속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형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던 경남 창원의 새 아파트입니다. 사고 하루 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엘리베이터 안. 작업자 2명이 철거한 벽돌을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과 똑같이 아파트 안의 숨은 공간, 피트를 불법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개조 비용 600만 원 정도로 최대 16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 동은 5평이요. 5평이요? 네. 공사하는 560개인데. 일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아예 구경하는 집을 만들어 불법 확장을 부추깁니다. 비트 확장하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당분간 하기 어렵겠는데 조금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세요? 안 계십니까? 담당 구청이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은 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주인 허락 없이는 확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 관리사무소 지금 소장님도 와 계신데요. 전문가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안에 불필요한 숨은 공간을 만든 것에 대해 공사비 절감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공간을 자기가 시공자가 자기 돈 들여서 굳이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 대충 마감해서 덮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적발된 불법 확장 공사만 14건. 자치단체와 경찰은 민관 합동조사반까지 꾸려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등 유명 한국 영화들의 제작 근거지였던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오늘 10월 20년 역사의 끝을 맺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종합촬영소가 부산에 새로 건설되기 때문인데요. 촬영소에서 20년 동안 축적된 수십만 영화 소품들도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가구점의 창고 또는 중고 전자제품의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은 한 영화 소품업체의 창고입니다. 90년대 동전을 넣는 공중전화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사용됐던 라디오까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TV선 야인 시대, 그 시대에 이제 라디오죠. 조선시대 병사들이 들었던 것을 재현한 창과 칼, 화살 등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영화 소품 수십만 점이 비치돼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양주 종합촬영소 내에 있으면서 영화 제작자들에게 쉽고 간편하게 소품 공급을 했고 촬영소 관람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 남을 수많은 영화에 쓰였던 소품들이지만 모두 폐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영화진흥위가 부산으로 옮기면서 남양주 종합촬영소 부지가 매각돼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공간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단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만한 평수를 구하는 공간이 어렵습니다. 지난 57년 동안 영화 200편의 소품 담당을 맡았던 업체 대표는 한국 영화의 산 증인으로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사라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소품 창고가 영구히 있을 줄 알았지. 이제 다음 세대한테 인계해주고 이렇게 이게 보관이 잘 되는데. 소품업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에 통째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보복 운전의 가장 큰 원인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라고 합니다. 깜빡이 켜기로 교통사고와 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깜빡이 켜기로 안전운전, 배려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한 가운데 고장 차량 때문에 힘든 곳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에 서 있던 고장 차량 여파로 뒤쪽 기름 램프부터 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 부근에서만 짧은 구간 정체고 반대 김포 방향은 전 구간 제속도 낼 수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강 동쪽으로 양화대교 부근에서 정체되는 것 외에는 양방향 전 구간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성산로 도심 방면 연세대 앞 지날 때 신호대기 잠시 받는 것 외에는 수월한 모습이고 동작대로 남태령 방향 사당역 부근 지나는데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오전 10시까지 1시간 동안 행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혼잡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마곡대교 부근 시설보수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곡대교 부근 양방향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중국 양쯔강의 어부들은 이 새로도 물고기를 잡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에서 보듯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 가마우지입니다. 긴 목의 아래쪽을 줄로 묶어놓으면 잡는 족족 토해내니까 어부 몫이 되는 거죠. 최근 일본의 소재 부품 보복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를 빗대서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등 제조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인 위상을 가졌다 해도 결국 일본의 소재 부품이라는 목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이 목줄을 떼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소재 부품의 탈일본을 선언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어제 대책을 발표한 주무장관은 이제는 가마우지가 아니라 이 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리 주머니에 많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새끼를 먹이는 펠리칸입니다. 소재 부품 분야를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주력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6개 분야에서 100대 핵심 전략 부품 소재를 뽑아 1년에서 5년 안에 국내 공급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국 다변화로 급한 불부터 끄고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를 추진하면서 해당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가마우지 경제란 지적은 이미 30년 전에 일본 평론가가 했습니다. 지금껏 몰라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마우지가 아닌 펠리컨 경제로 거듭나겠다는 정부의 결기는 좋습니다. 다만 부품 소재의 탈일본, 독립은 국가적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야 해결되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결기나 구호, 한두 번의 종합대책만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계획으로 뚝심 있고 일관되게 밀고 가야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펠리컨이 왕성하게 물고기를 잡듯이 기업의 야성이 살아나고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전화위복은 의욕이 아니라 의지의 열매입니다. 뉴스S3였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자정 무렵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이후 내륙을 통과해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해상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에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